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안녕,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존의 맹주 스파르테가 신흥 강국 아테나이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지중해 주도권을 잡으려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미중 갈등의 위험을 경고해온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이 2012년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오늘은 이 용어의 주인공인 투키디데스와 그의 명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 할리카르나소스시 출신이었고 투키디데스는 아테나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투키디데스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장군으로 선출되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나이군을 지휘했으며 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서 이 전쟁의 역사를 기술했다. 헤로도토스의 저술이 넓다면 투키디데스의 저술은 깊은 편이며 헤로도토스가 신의 섭리를 믿는다면 투키디데스는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하며 신의 개입을 배제한다. 헤로도토스는 일화를 소개할 때 이야기들도 함께 소개하지만 투키디데스는 거의 언제나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선택해 소개하며 그것을 믿어주기를 바랬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411년 가을에서 갑자기 중단되어 미완으로 끝난다. 그 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역사학자 크세노폰이 그리스의 역사로 번역되는 헬레니카를 저술하는데 헬레니카에서는 기원전 411년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뒷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서양에서는 가장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역사가라는 평가가 있으며 그의 가치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대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대치하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인식에서 국제정치학의 필독서이자 고전으로 이 책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책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테나인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나인들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는 이 전쟁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큰 전쟁이 되리라 믿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헬라스인들뿐 아니라 일부 비헬라스인들에게도 아니 전 인류에게 일대사변이었다.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나 우리 시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되도록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나는 전쟁이든 그 밖의 일이든 이토록 규모가 큰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한 글은 이어서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술 방법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전해오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여기 제시된 증거에 따라 내가 기술한 대로 과거사를 판단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 주제가 무엇이든 찬양하려 드는 시인의 시구나 여기서 시인이란 호메로스를 가리킨다.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청중의 주목을 끄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산문 작가의 기록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산문 작가란 헤로도토스를 가리킨다.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증명의 영역 밖에 있으며 세월이 흘러 대체로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자신은 호메로스가 쓴 트로이 전쟁이나 헤로도토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각각의 인물이 전쟁 직전이나 전쟁 중에 발언한 연설에 관해 말하자면 직접 들었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든 나로서는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실제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되도록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설자로 하여금 그때그때 상황이 요구했음직한 발언을 하게 했다. 그러고 전쟁 중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우연히 주어들은 대로 또는 내 의견에 따라 기술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든 남에게 들은 것이든 최대한 엄밀히 검토한 다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도 사실을 알아내기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의 증인이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책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여 일회용 들을 거리로 쓴 것이 아니라 연구 장소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길게 자신의 역사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의 말처럼 오늘날에도 그의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의 장담대로 그의 책은 일회용 들을 거리가 아니라 연구장소용으로 불후의 명저가 되었다. 이 책을 번역한 천병희 선생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책은 출판되자마자 고전이 되었다. 그는 함축적인 문체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가장 심오한 역사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비극적 전쟁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찾았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의 열의와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노력과 평이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기술과 인간 본성을 파고드는 연설을 적절히 한데 엮는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경탄의 대상이며 인류에게 불멸의 재산이 되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내내 헬라스에 미중유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번 전쟁은 아테나이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에우보이아 섬을 함락하고 맺은 30년 평화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일어났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왜 헬라스인들 사이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도록 나는 그들이 조약을 파기하게 된 원인과 그들의 쟁점을 먼저 기술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아테나이의 세력 신장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 이때의 그리스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주도 세력은 아테나이와 스파르테였다. 그들은 호시탐탐 그리스를 노리던 거대 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었다. 이 놀라운 승리 이후 진취적인 아테나이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강력한 해군력에 힘입어 에게의 제국을 건설했고 보수적인 스파르테는 과도정치 체제를 신봉하며 강력한 중무장 보병에 힘입어 그리스 본토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했다. 황금기의 아테나이는 정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들을 쏟아내는 한편 지속적인 팽창 정책으로 제국을 넓혀나갔다. 아테나이의 독주의 위협을 느낀 스파르테는 일부 동맹국의 사주를 받아 기원전 431년 아테나이와의 전쟁을 일으킨다. 먼저 페르시아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기원전 5세기를 좀 더 살펴보자면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 가운데 스파르테와 아테나이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스 본토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스파르테가 주도하는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평정하고 에게의 동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포함해 소아시아까지 정복하기 시작하자 이 도시국가들은 이른바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을 일으키며 본토의 그리스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스파르테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이오니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른바 이오네스족의 모국으로 자처하던 아테나이는 원군을 파견하였고 에우보이아 섬에 있는 에레트리아시도 원군을 보낸다. 그러나 반란을 진압한 페르시아인들은 원군을 보낸 아테나이 등을 응징한다는 핑계로 그리스 본토까지 정복하고 싶어한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침공은 아테나이와 에레트리아를 겨냥한 것으로 에레트리아는 함락되지만 아테나이는 플라타이아의 군의 도움에 힘입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친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더욱더 아테나이와의 일전을 벼른다. 기원전 480년대 아테나이인들은 은광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수입으로 200척의 전함을 건조하는데 이는 다른 그리스 국가들이 보유한 전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아테나이를 응징할 겸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 다시 침공해왔을 때 스파르테는 페르시아에 부역하지 않은 도시국가들의 지도국으로 선출되었다. 아테나이는 이 국가들의 해군에 월등히 많은 함선을 제공했는데 전체 함선의 거의 절반 이상이었단다. 처음에 승승장구하던 페르시아군은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의 지상전에서 패하여 철수한다. 페르시아인들은 그 뒤 다시는 유럽을 침공하지 않았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던 기원전 479년에는 그들을 응징하고 여전히 그 지배 아래 있는 소아시아 서부지방의 그리스인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침략 야욕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하여 페르시아인들을 멀리 내쫓을 필요가 있었다. 이미 기원전 479년에 그리스군은 사모스 섬 맞은편의 미칼레 곳에 상륙하여 그곳에 있던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그 뒤 같은 해 스파르테인들과 일부 동맹국이 귀국하자 아테나이인들이 다른 동맹군을 이끌고 가서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유럽 쪽 도시 세스토스를 함락한다. 이듬해인 기원전 478년에도 스파르테의 주도 아래 전쟁이 계속되지만 스파르테의 사령관 파우사니아스는 교만하고 모호한 처신으로 동맹군 사이에서 인심을 잃는다.
그리하여 원래 반페르시아 동맹이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478년 겨울 아테나이의 주도로 대페르시아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다. 그것은 그 사령부가 아폴론이 태어났다는 델로스 섬에 있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불린다. 스파르테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다른 나라들은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이 동맹의 위협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델로스 동맹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국가들의 동맹으로 출발하면서 아테나이의 정권을 위임했다. 기원전 490년대의 이오니아 반란을 기억하던 회원국들은 주도국의 필요를 느꼈고 아테나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독립을 침해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테나이가 대페르시아 전쟁에 흥미를 잃을까 더 두려웠던 것이다. 아테나이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국익을 증진할 기회가 생기면 이를 놓치지 않았다. 동맹은 영구히 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페르시아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동맹국들은 인내의 한계를 느꼈고 아테나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동맹국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점 위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점점 더 많은 회원국이 동맹군의 함선보다는 현금을 제공하기를 선택하거나 요구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동맹국들은 점점 약화되고 아테나이는 강성해졌다. 기원전 450년대 말과 440년대 초 아테나이는 델로스 동맹 회원국 사이에서 상당히 인심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중 몇몇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테나이는 동맹의 주도국에서 제국의 지배자로 탈바꿈한다. 기원전 447년 아테나이가 기원전 450년대 초에 그리스 내에서 획득한 속국들이 아테나이의 반란을 일으키고 스파르테 왕 플레이스토아낙스가 지휘하는 펠로폰네소스군이 아티케 지방을 침공한다. 그는 아테나이를 공격하지 않고 귀국했지만 아테나이인들은 타협한다. 기원전 446에서 445년에 체결한 30년 평화조약에 따라 아테나이는 본토에 있는 속령들을 포기하는 대신 델로스 동맹에 의한 에게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그리스는 스파르테가 주도하는 육지에 기반을 둔 세력권과 아테나이가 주도하는 바다에 기반을 둔 세력권으로 양분된다. 전쟁은 코린토스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코린토스가 케르키라를 침공하려 준비를 하였다. 케르키라는 아테나이 동맹에도 라케다이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아 헬라스에 동맹국이 없던 터라 아테나이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동맹국이 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코린토스인들도 아테나이의 사절을 파견하여 아테나이가 케르키라와 손잡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 아테나이는 민회를 소집해 케르키라와 코린토스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 케르키라와 아테나이는 서로 침공을 당할 때 도와주는 방위 동맹을 맺는다. 아테나이인들은 아무튼 펠로폰네소스인들과의 전쟁은 시간 문제라고 여기던 터라 케르키라가 그 막강한 해군과 함께 코린토스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케르키라와 코린토스가 서로 충돌하여 아테나이가 언젠가 전쟁을 해야 할 때 코린토스와 다른 해군 보유국들이 이미 허약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아테나이인들에게 케르키라 섬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로 건너가는 해안 항로의 요충지로 보였다. 코린토스와 케르키라가 전쟁을 벌이자 아테나이는 지원군을 보냈고 결국 너나 없이 모두들 전투에 개입해 어쩔 수 없이 코린토스인들과 아테나이인들이 서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전쟁은 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물러나게 되었고 서로 자기 편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케르키라 해전이 끝난 뒤 코린토스인들은 아테나이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고 아테나이인들은 그러한 저기를 예상한 터라 코린토스의 식민시이면서도 아테나이의 공물을 바치는 동맹국인 포테이다이아인들에게 인지를 보내고 코린토스의 감독관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아테나이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포테이다이아가 페르디카스와 코린토스인들의 사주를 받아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면 트라케 지방의 다른 동맹국도 반란에 휩쓸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포테이다이아인들은 코린토스와 라케다이몬의 지원을 요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포테이다이아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나이인들은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아테나이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코린토스인들은 라케다이몬으로 가서 아테나이인들이 조약을 위반하고 펠로폰네소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에기나인들은 아테나이인들이 두려워 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자주권이 조약에 따라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코린토스인들과 손잡고 마쿠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부추겼다. 코린토스 사절단은 라케다이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을 허용했고 나중에는 긴 성벽을 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테나이인들은 진취적이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민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수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하며 행동함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곤 합니다. 또 아테나이인들은 능력 이상으로 저돌적이고 상식 밖의 모험을 하며 역경에 맞닥뜨려도 낙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능력 이하로 행동하고 건전한 상식도 불신하며 역경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비관합니다. 여러분이 주춤거리는 반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반면 그들은 바깥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과 맞서고 있건만 여러분은 지속적인 평화란 옳은 일을 위해 힘을 사용하되 불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보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늑장 부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동맹국에 도움을 주고 당장 아티케로 쳐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스파르테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때 마침 아테네의 사절단도 다른 용무로 라케다이몬에 와 있었다. 그들은 코린토스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는 자신들도 라케다이몬인 앞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도시가 아테나이에 제기한 비난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여유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아테네 사절단의 대표로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친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이여, 우리는 그때의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보여주었거늘 그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제국을 통치하기로 그 때문에 헬라스인들에게 이처럼 심하게 미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제국을 획득한 것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페르시아군의 잔존 부대에 맞서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자 동맹국들이 자진하여 찾아와 우리더러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 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제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려움과 체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제국을 확장하도록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오늘날의 기업들도 상황이 같지 않은가? 투키디데스의 뛰어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곁을 떠난 동맹국이 여러분 편이 된 마당에 우리가 제국을 내놓는 것은 모험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큰 위기에 처하면 제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며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국을 받아들인 뒤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며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힘으로 재산을 늘릴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정의의 논리 때문에 이익을 포기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인간 본성에 따르면서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국들은 우리와 대등하게 거래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나 통치권 행사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싶으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이익에 더는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불공평에 몹시 분개합니다. 설령 우리가 처음부터 법을 철폐하고 공공연한 우리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약자가 강자에 양보해야 한다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폭행을 당할 때보다 불의를 당할 때 더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대등한 자들 사이의 탈취로 간주되지만 전자는 강자에 의한 강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어도 참고 견뎠지만 우리의 지배는 가혹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지요. 남에게 예속된 자에게는 현재가 가장 가혹한 법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처럼 적나라한 표현이 있을까?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이다. 그러며 남의 의견이나 불만에 오도되어 화를 자초하지 말라며 경고한다. 아테네 사절단의 말을 두고 동맹국 사절단은 아테나이인들의 말에 자신들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미네를 열어 조약이 깨어졌으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표결한다.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동맹국의 말에 설득되어서라기보다는 헬라스의 대부분이 아테나이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아테나이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테나이인들은 페르시아가 철수하자마자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아테나이가 성벽을 쌓은 것은 육군은 스파르테가 강하기에 성벽으로 방어하고 자신들은 해군이 강하니 그동안 배를 타고 공격하겠다는 전술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아테나이의 성벽을 쌓지 말라고 말한다. 아테나이인들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 논의하도록 사절단을 보내겠다며 그들을 돌려보낸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성벽이 방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높이에 이를 때까지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라 말하고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벽을 쌓으라 말하고 라케다이몬으로 출발한다. 라케다이몬에 도착한 그는 관청에 출두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를 자꾸 미루었다. 드디어 성벽이 상당한 높이에 이르게 되자 그는 라케다이몬인들 앞에 나서서 아테나이는 요새화되어 그 주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라케다이몬인들이나 그들의 동맹국이 아테나이로 사절단을 파견하려 할 경우 앞으로는 무엇이 자국에도 이기고 헬라스 전체에도 이익인지 명확히 아는 아테나이인들을 상대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테나이 시민을 위해서나 동맹국 전체를 위해서나 아테나이가 성벽을 갖기를 잘한 것 같다고 했다. 대등한 군사력을 갖지 않고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에서 대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테나이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겉으로는 분개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쾌했다. 이때 만들어진 성벽은 급하게 축조되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가 전에 1년 임기의 아르콘이었을 때 시작된 페이라에오스의 성벽을 완성하도록 아테나이인들을 설득했다. 그는 아테나이인들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고 감히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테나이 제국을 창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때 아테나이는 제국을 공고히 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또는 전혀 취하지 않고 내내 수수방관했다. 그러나 아테나이의 국력이 누가 보아도 절정에 이르고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의 동맹국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마침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되 가능하면 아테나이의 세력을 말살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지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소집했다. 코린토스인들은 더 늦추다가는 포테이다이아를 잃을까 두려워 벌써 동맹국에 따로따로 사절을 보내어 전쟁을 하는 쪽으로 투표하도록 공작해 두었다. 그리고 회의장에 나타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연설한다. 결국 다수가 전쟁을 하는 쪽에 투표했지만 준비가 안 되어 당장은 공격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 이 기간에 라케다이몬인들은 아테나이의 사절단을 보내 항의하겠는데 아테나이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할 그럴듯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둘은 서로에게 저주를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큰 성과 없이 서로의 요구로만 끝난다. 그 저주에는 아테네의 퀼론이 축제에서 권력을 탈취하려 함으로써 민중들에게 포위 공격을 받아 일부가 여신들의 재단으로 피신함으로써 여신의 신성을 모독하게 된다. 아테나이인들은 그들을 추방하였는데 추방당한 자들의 자손들이 여전히 아테나이에 살고 있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페리클레스가 외가 쪽으로 이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페리클레스가 추방당하면 아테나이인들을 주무르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아테나이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요구에 대해 타이나론의 저주를 추방하라고 맞받아쳤다. 또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추방하라고도 요구했다. 여신의 저주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사령관으로 있던 라케다이몬인 파우사니아스는 스파르테인들에게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나 그를 다시 파견하지 않자 그는 개인 자격으로 헬레스폰토스로 가서 페르시아 왕과의 전에 이미 시작한 협상을 계속했다. 그것은 그가 헬라스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는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한 까닭의 헬라스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었기에 우쭐해져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었고 페르시아인들과 아이깁토스인들로 구성된 호위대의 경호를 받았으며 식사 때면 페르시아식 요리를 차려내게 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지 못하고 그가 나중에 더 큰 규모로 무엇을 꾀하려 하는지 사소한 행동으로 속마음을 드러내곤 했다. 그는 두 번째로 스파르테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았다. 감독관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파우사니아스의 마지막 서찰을 아르타바조스에게 전하기로 한 자가 그를 밀고 했다고 한다. 감독관들은 그를 시내에서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거리에서 체포되려는 순간 다가오는 한 감독관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던 파우사니아스는 청동신전의 여신의 성욕으로 뛰어 달아났다. 추격하는 자들은 처음에 그를 놓쳤지만 나중에 지붕을 헐고 그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봉쇄하고 주위에 포초를 세워 그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여신의 저주와 관련된 사건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파우사니아스가 페르시아에 부역한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테미스토클레스도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아테나이로 사절단을 보내 테미스토클레스도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아테나이인들도 동의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토편 추방을 당하여 아르고스에 살며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곤 했다. 그래서 아테나이인들은 그를 추적하는데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사람들을 딸려보내며 어디에서 발견하든 그를 체포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케르키라 섬으로 도주했다. 케르키라 사람들은 라케다이몬과 아테나이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수 없다며 그를 맞은편 본토로 건네주었다. 그는 몰로시아의 아드메토스의 궁전에 몸을 의탁했다. 그 후 그는 장사배를 구해서 타고 에페소스로 갔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다리를 끊지 않은 것이 자신의 공으로 자신이 페르시아 왕을 도와주었다 말하며 왕을 만났다. 그는 페르시아 말과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웠고 궁전에서 유력자가 되었다. 그는 그 이전에 그 어떤 헬라스인보다 페르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투키디데스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실제로 테미스토클레스는 타고난 재능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찬탄받을 만했다. 그는 미리 준비하거나 학습을 통해 익히는 일 없이 타고난 지능만으로 잠시 숙고해보고는 당면 과제를 정확히 판단했으며 먼 미래를 언제나 가장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 가능한 이익과 손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예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재능과 신속한 대응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정말 부러운 재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탐욕으로 명예를 모두 잃고 먼 이국 땅에서 죽고만다. 뛰어난 재능보다는 품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사절단을 보내 아테나이인들에게 포테이다이아에서 철군하고 아에기나의 자주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은 다른 요구들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사절단이 와서 라케다이몬인들은 평화를 원한다며 아테나이가 헬라스인들에게 자주권을 반환하면 평화가 가능하다고만 말한다. 아테나이인들은 민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논에 답변하기로 결정한다. 이때의 연설자 중에는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도 있었는데 당시 아테나이의 제1인자로서 말과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가 이렇게 조언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사소한 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자책감을 여러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소한 일이 여러분의 결심과 의도 전체를 떠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겁이 나서 양보하는 줄 알고 당장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들도 여러분을 대등하게 대하는 편이 더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피해를 보기 전에 그들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게는 이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두려움 없이 소유하기 위해 전쟁을 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대등한 국가가 중재를 거치기도 전에 다른 대등한 국가에게 명령할 경우 거기에 응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속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전쟁을 기꺼이 받아들일수록 우리 적의 공격이 덜 날카로워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든 개인이든 가장 큰 위험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선조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대항하셨을 때 그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물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가진 것도 버리고 운보다는 지혜로, 힘보다는 용기로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쳐 우리 도시에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적을 물리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도시를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테나이인들은 그의 조언을 가장 훌륭한 조언으로 여기고 그가 요청한 대로 결의했다. 이로써 전쟁이 발발한다. 기원전 431년 테바이가 플라타이아이시로 쳐들어갔다. 플라타이아이는 테바이의 공격을 물리쳤고 아테나이로는 사자를 보냈으며 테바이인들에게는 휴전협정을 맺고 시신들을 돌려보냈으며 도시 안의 모든 일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처리했다. 플라타이아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평화조약이 파기되었음이 분명해지자 아테나이인들은 전쟁 준비를 했고 라케다이몬과 그들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였다. 양쪽 모두가 원대한 포부를 품고 전쟁에 전력을 쏟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성을 다하는 법인데다 당시에는 펠로폰네소스에도 아테나이에도 전쟁이 뭔지 몰라 전쟁이 싫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 군대가 모두 집결하자 원정대의 사령관 라케다이몬의 왕 아르키다모스는 먼저 스파르테인 멜레시포스를 아테나이로 파견했다. 그것은 아테나이인들이 굴복할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테나이인들은 그가 시내로 들어오거나 공공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자국의 영토 밖으로 행군해오면 그들의 전령이나 사절을 받지 않는다는 페리클레스의 결의안이 벌써 가결된 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들어보지 않고 멜레시포스를 돌려보냈는데 국경에 도착한 멜레시포스는 호송대와 헤어지기 전 오늘로 헬라스인들에게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아테나이인들이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알게 된 아르키다모스는 마침내 군대를 움직여 아테나이인들의 영토로 나아갔다. 적군이 쳐들어오자 페리클레스는 전쟁에 대비하고 농촌에 있는 재산을 시내로 들여오고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시내로 들어와 지키고 대신 주된 전력인 해군을 정비하고 아테나이의 힘의 원천은 동맹국들이 곡물로 바치는 군자금이고 전쟁의 승리는 현명한 판단과 풍부한 자금력에 달려있는 만큼 동맹국들을 확실히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아테나이인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농촌에서 처자와 가재도구를 시내로 옮기기 시작했다. 양떼와 집 나르는 가축들은 에우보이아와 이웃 섬들로 보내졌다.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자 도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긴 성벽을 따라 그리고 페이라이에우스 항의 대부분의 지역에 공간을 할당받아 그곳에 정착했다. 그 사이 그들은 전쟁 준비도 서둘렀으니 동맹군을 집결시키고 100척의 함선을 의장하여 펠로폰네소스를 향해 출동하게 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군대는 맨 먼저 아티케 지방의 오이노에 시에 도착했다. 오이노에 시는 이미 요새화되어 있어서 아무리 공격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보아도 함락할 수가 없고 아테나이에서는 전령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마침내 오이노에를 뒤로하고 아티케 구역에서 가장 큰 아카르나이로 진격했다. 아르키다모스가 전투 대형을 갖춘 채 아카르나이 주위에 머무르며 이번 침공 때 평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그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가 잘된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의 국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보다 못해 어쩌면 싸우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테나이에서 불과 60스타디온 떨어진 아카르나이에서 적군을 발견하고부터는 아테나이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국토가 폐허가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페르시아 전쟁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분개했고 특히 젊은이들은 좌시하지 않고 나가 싸우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데 모여 격론을 벌였는데 더러는 나가 싸우자 했고 더러는 이에 반대했다. 도시는 온통 혼란의 도가니였다. 사람들은 페리클레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가 이전에 준 조언도 모두 잊은 채 그는 명색이 장군이면서 자기들을 싸움터로 인솔해 나가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 화가 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나가 싸우지 않는다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에서 민회나 다른 회의를 일절 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이성보다는 분노의 영향을 받아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아테나이인들이 싸우러 나오지 않자 아카르나이에 있던 군영을 떠나 파르네스 산과 브릴레소스 산 사이의 몇몇 구역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직 아티케 땅에 있는 동안 아테나이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춘 함선 100척을 파견해 펠로폰네소스 반도 해안을 따라 항해하게 했다. 함대는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원정길에 올랐으며 한편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아티케 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쳐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보이오티아 지방을 거쳐 철수했다. 그들은 오로포스를 지나가면서 이른바 그라이아 지역을 약탈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오로포스인들은 아테나이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하여 각자 자기 도시들로 돌아갔다. 한편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아테나이 함선 100척은 케르키라가 파견한 함선 신척과 그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이 파견한 몇 척의 함선에 의해 보강되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며 여러 도시들을 약탈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함대는 아테나이로 돌아갔다. 사실 아테나이의 전술은 간단했다. 라케다이몬은 육군이 강하고 자신들은 해군이 강하니 적이 쳐들어오면 일반인들은 성벽 아래로 피하며 농성하고 그 사이 자신들은 배를 타고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도시를 공격하는 전술을 썼다. 이에 가을 아테나이의 정군이 메가라 영토로 쳐들어갔는데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그들을 지휘했다. 그들은 메가라 영토 대부분을 약탈한 다음 아테나이로 돌아갔다. 그해 겨울 아테나이인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죽은 최초의 전사자들을 위해 국비로 장례를 치렀다. 전쟁에서 죽은 최초의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식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도록 선출되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다는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를 잠깐 살펴보자. 나는 먼저 우리 선조에 관해 언급하려 합니다. 이런 기회에 그분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국가를 물려받은 것은 그분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분들도 분명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더욱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노고도 불사하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것에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를 포텐 다음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먼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정신자세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정치체제와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전사자들에게 찬사를 바칠까 합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서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는 행동을 위한 수단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난을 시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난을 면하기 위해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입니다. 바로 그런 도시를 위해 여기 이분들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간 것이니 그런 도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우리도 저마다 그런 도시를 위하여 당연히 노고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땅히 이분들을 본받아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긍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는 것보다 자신의 비겁함으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이 연설은 당시 아테나의 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위치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담고 있다. 아테나이야말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자산이며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할 가장 숭고한 대상임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며 아테나이를 위해 피와 땀으로 헌신하자고 이야기한다. 그와 함께 후대의 수많은 명연설들이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을 그 모태로 삼았다. 이렇게 그의 겨울 장례식이 치러졌고 다음해 여름이 시작되자 펠로폰네소스인들과 그 동맹군은 지난번처럼 전군의 3분의 2만 이끌고 아티케에 쳐들어왔다. 지휘관은 아르키다모스였으며 그들은 진을 치자마자 나라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티케에 머무르고 며칠 되지 않아 아테나이인들 사이에 처음으로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역병은 갑자기 아테나이 전체에 퍼졌고 역병 탓에 무법천지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아테나이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으니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도시 바깥의 영토는 약탈당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테네 역병은 기원전 430년 아테네 국가 전체를 황폐화시켰다. 대략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테네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법치주의의 약화와 종교적 신념의 약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이 역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두 번째 침입이 있은 뒤 국토가 두 번이나 유린당하고 전쟁과 역병에 동시에 시달리자 아테나이인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전쟁을 하도록 자기들을 설득했다고 페리클레스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모두 그의 탓으로 돌렸다. 아테나이인들이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고 모든 점에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자 페리클레스는 회의를 소집했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여운 마음을 달래 그들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투키디데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국가가 망하면 그도 총체적인 파국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안전하다면 개인은 불행을 당해도 회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개인의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도 개인은 국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당연히 국가를 옹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내게 화를 내지만 나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는 식견이 있고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식견은 있으나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갖고 있으나 애국심이 없다면 아마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이 있다 해도 뇌물에 약하다면
이 한 가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이런 자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다고 믿고 전쟁을 하자는 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평화와 전쟁 가운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방면에서 잘 나갈 경우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하고 곧장 남에게 예속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며 버텨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위험을 피하는 편이 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하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 집과 토지를 쉽게 되찾을 수 있지만 남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가진 것조차 영영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을 향하여 진격할 때 용기뿐 아니라 우월감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지와 요행의 혼합물인 자만심은 겁쟁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우월감은 우리처럼 자신이 적보다 우월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같은 기회가 주어질 경우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은 지성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두 제국으로서의 아테나이의 권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당연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고를 마다하지 않든지 아니면 특권을 포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만물은 쇠퇴하게 되어 있는 터라 우리 또한 언젠가는 쇠퇴한다 해도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헬라스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헬라스인들을 지배했고 가장 큰 전쟁들에서 각가의 국가 또는 모든 국가에 굳건하게 맞섰으며 우리가 살던 도시는 모든 것이 완비된 헬라스 최대의 도시였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불행을 당하여 조금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행동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자야말로 국가든 개인이든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이런 말로 페리클레스는 자신에 대한 아테나이인들의 노여움을 풀고 그들의 생각을 현재의 고통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여기에서 난세에 빛난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이 나타난다. 리더의 조건으로 페리클레스는 식견과 그 식견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또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마지막으로 사심이 없는 것을 들었다.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자면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식견이야말로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인 덕목이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몫으로 식견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참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는 식견이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원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독선에 이르기 쉽다. 세 번째 덕목으로 꼽힌 애국심 역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이든 회사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덕목 역시 대단히 중요한데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밝히고 권력을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지도자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탐욕을 부리면 그 수하들도 따라할 것이고 탐욕의 악순환은 공동체를 타락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나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자 아테나이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닦았던 테미스토클레스도 탐욕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나이의 번영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으며 아테나이의 민주정치를 완성하였고 파르테논 신전 등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건설하였고 아테나이를 제국으로 이끌었다. 투키디데스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겼다. 아테나이인들은 군중이 흔히 그러하듯 그를 다시 장군으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겼다. 그때쯤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에 다소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국가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에는 그가 가장 적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화로울 때 그가 국가 업무를 주관하는 동안에는 그의 중도 정책이 줄곧 국가를 안전하게 지켰고 아테나이는 그의 시대에 가장 위대해졌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분명 아테나이의 능력을 정확히 예견한 것 같다. 그는 전쟁이 터지고 2년 6개월을 더 살았고 전쟁에 관한 그의 성견지명은 그가 죽은 뒤 더욱 널리 인정받았다. 왜냐하면 페리클레스는 아테나이인들이 은인자중하며 함대를 증강하고 전쟁 동안에는 제국을 확장하려 하지 않고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은 모든 점에서 정반대로 했으며 분명 전쟁과 무관한 다른 업무에도 개인적인 이익이나 야망에 이끌린 나머지 아테나이에도 그 동맹국들에도 해로운 정책을 추구했다. 그런 정책은 성공하면 개인들에게 명예와 혜택을 더 가져다주고 실패하면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훼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판단력을 겸비한 실력자이자 청렴결백으로 유명했기에 대중을 마음대로 주물렀으며 대중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인도했다. 그는 또 부적절한 수단으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아첨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그는 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어 대중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그들이 지나칠 만큼 자신들을 과신하는 것을 볼 때면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들이 공연히 낙담하는 것을 볼 때면 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곤 했다. 그리하여 이름은 민주주의지만 실제 권력은 제1인자의 손에 있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후계자들은 수준이 그만했으며 서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국가 정책조차 민중의 기분에 맡겼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다. 실제로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대단한 행운일 것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위태로운 국제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오늘은 이만 마치며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